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웹소설과 웹툰 산업의 진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웹소설과 웹툰의 연계 전략인 노블노믹스 그리고 오디오북 개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웹툰 산업에서 스튜디오화의 경향성이 왜 나타나고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 웹툰 스튜디오의 경향이 웹툰 산업의 진화와는 어떤 관련이 있고, 스토리 IP의 영상화와 선순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스토리 IP의 영상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 효과 그리고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 어떤 것이고 왜 지금 현재에서 이런 전략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웹소설과 웹툰의 연계 전략인 노블노믹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그 웹툰과 웹소설이 연계되는 사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웹소설과 웹툰이 각각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을 노블노믹스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략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카카오 페이지에서 하는 것을 노블노믹스라고 하지만, 이 전략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전략을 노블노믹스라고 통틀어서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웹소설과 웹툰을 서로 연계하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그 파급 효과가 내느냐 하면, 사실은 인기 있는 그 웹소설을 웹툰으로 제작했을 때 같이 흥행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이미 검증된 그런 웹소설의 인기에 기반해서 웹소설을 읽어서 재미있었다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웹툰도 또한 재밌게 보고, 하지만 웹툰과 웹소설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의 웹툰은 웹소설이 웹툰에 기반하지만 웹툰으로 재창작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재미있는 콘텐츠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 페이지가 이렇게 해서 흥행에 성공시켜서 이 성공을 이어서 계속 영상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내 맞선이라고 하는 그런 웹소설인데, 사내 맞선은 사실 이제 2022년도에 넷플릭스에서도 전세계 흥행 2위까지 오른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원래는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고, 이것을 노블노믹스 코믹스 방식으로 웹툰화해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나서서 제작사로서, 여기서 이 제작사라고 하면 제작사로서 직접 나서게 되면은 많은 어떤 그 권한을 가지게 되죠. IP에 대해서, 콘텐츠 IP 또는 스토리 IP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로서 영화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이 SBS와 넷플릭스에 방영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카카오 페이지는 노블 코믹스라는 전략을 본격화해서 2016년에 6개 수준으로 했던 것을 2020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그 기존에 전혀 없었던 그 콘텐츠 마케팅 방식이라 보기는 힘들고요. 물론 미미하게 존재를 했지만, 미미하게 어쩌다 있는 사례에 이어지기는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카카오에서 한 노블 코믹스 전략이 처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노블 코믹스를 우리는 카카오 페이지에서 시작한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을 만들고, 이것을 또 다른 영상이라든가 다른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 그래서 웹소설 원작 미디어 믹스 콘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웹툰과 웹소설에서 많은 매출과 트래픽을 이끌어내죠. 우리가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그 어떤 웹소설을
이제 그 플랫폼에 실었을 때 거기서 얻는 수익이라는 것은 사실 트래픽으로 인한 어떤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어떤 구독료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주된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사실 수익이 이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플랫폼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이 웹소설과 웹툰이 서로 연계하는 전략이 성공함으로써 사실 일정한 투자를 통해서 어떤 큰 수익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이고, 사실 이런 원작이 없이 영상을 만들어 제작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그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에 대한 투자, 그 드라마나 어떤 그 영화에 대한 투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웹툰이라든가 웹소설에서 먼저 이런 어떤 그 흥행이 이미 검증된 작품을 가지고 갔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상은 사실 이러한 그 유형의 컨텐츠에서도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달빛 조각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빛 조각사는 이제 그 원래 게임 판타지 소설인데 이것이 사실 웹툰으로 만들게 돼요. 웹툰으로 만들게 돼서 이제 엄청난 성공을 얻죠. 이미 게임 판타지 소설에서 워낙 큰 성공을 이룬 그 장편 소설인데 이게 52권까지 출간됐고, 사실 이게 아직도 완간이 됐는지가 참 불명확한 그런 스토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웹툰으로 나왔다가 또다시 이제 그 게임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게임으로 만들어진 사례도 되게 재밌는데, 이게 뭐 소설도 재밌게 보고 그 다음에 저기도 웹툰도 너무 재밌게 본 사용자들이 여러와 같이 게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속 이러한 비슷한 그 노블 코믹스의 성공 사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김비서가 왜 그럴까? 뭐 황제의 외동딸, 나 혼자만 레벨업, 닥터, 최태수, 나는 이지바이, 뭐 샤네 맞선, 이런 작품들이 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걸 제작사, 노블 코믹스의 제작사가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긴 하는데, 전형적인 게 DNC 미디어, 레드아이 스튜디오, 삼양 CNC, 키다리 스튜디오, 다운 크리에이티브 또는 카카오, 이런 곳이 제작사로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웹소설과 웹툰의 연계 전략은 이제 이것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넘어서서 오디오북으로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디오북은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오래된 미디어 산업의 한 분야로서 존재를 했는데, 이 오디오북이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그 큰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좀 자세히 다루고 싶기도 한데, 이 오디오북은 기본적으로 성우들이 낭독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은 사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라디오의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라디오에서 드라마처럼 성우들이 나와서 드라마처럼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어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향수가 있거든요. 사실 특히 이제 40, 50대, 50대, 60대 분들은 그 성우들이 낭독해주는 소설에 대한 향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런 오디오북 시장이 사실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어떤 CD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는 것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듣거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간단하게 듣는 것들이 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로 구상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북 플랫폼으로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주력으로 이제 그 성장한 곳이 밀라하고 밀리의 서재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업을 준비하느라고 이제 들어가 또 자세히 또 살펴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강력하게 내세우는 거 보냐면 전작품 전문 성우 완독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문 성우라고 하면 이 그 전문적인 성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우 중에서는 뭐 탤런트들도 있겠지만, 전문 성우들이 이제 그 작품을 완독해서 하는 방식을 이제 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는 뭐 북토크, 뭐 교양 강좌, 비즈니스 강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독 경제 개념으로 이제 월 구독료를 뭐 9,900원 정도 내면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두 명이 사용이 가능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재밌게 잘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윌라는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22년 7월부터 한 건데, 웹소설 오디오북을 8종을 한번 선보여요. 그리고 1차 라인업으로 이제 선보인 건데, 이게 웹소설에서 이미 검증되는 걸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성우가 완독하는 방식으로 웹소설을 소개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동천 만물수리점, 도도한 결혼, 재벌과 막둥이는 만능천재, 뽀시래기 공자가 내게 집착한다. 뭐 메디컬 서전, 정의 구현으로 레벨업, 본능, 숨길 수 없는 본능, 양과 늑대의 요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 중에서 이미 웹소설로 사랑받던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북으로 이제 전화가 됐죠. 아무리 웹소설을 그대로 읽는다 하더라도 성우들이 이렇게 드라마 하듯이 이렇게 읽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용이 상당히 다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웹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도 다시 또 보게 되겠죠.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새로운 어떤 미디어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윌라는 2주 간격으로 새로운 웹소설, 그러니까 오디오북 라인업을 계속 공개하는 방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성우들이 참여하는지를 보니까 유승곤, 서반석, 박요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박요한 배우를 특히 좋아하는데 워낙 되게 연극적인 어떤 그런 연기를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배우죠. 그래서 어쨌든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들기 전에 사실 이게 드라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바라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웹툰 산업의 스튜디오화 현상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웬 스튜디오야? 작가들이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뭘 스튜디오까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의 웹툰이나 웹소설은 사실 작가 혼자 썼어요. 근데 지금도 웹소설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지만, 특히 웹툰의 경우는 그 양상이 좀 다르겠죠. 물론 웹소설보다 웹툰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죠. 그런 이유도 존재하지만, 웹소설은 원작의 그림을 작가가 주로 그리지만 그 양이 대단하잖아요. 양이 대단해야 되고 한 편 한 편에 정말 목숨 걸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 역량으로 하기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런 개인이 주도하는 작품 방식에서 이것이 기업화되는 그 웹툰 방식에 빨리 적응하고 막대한 콘텐츠와 비용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제작 회사들이 이제 여기에 작가들하고 결합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웹툰 출판사, 웹툰 매니지먼트, 웹툰 에이전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웹툰 스튜디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 명 한 명 관리하던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다수의 작가들, 여기서는 작가들, 스토리 작가도 있고 작화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 또는 이런 것을 스토리 작가들을 또 더 구분하면 어떤 그런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자료조사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겠고, 그런 것들의 어떤 마케팅 개념도 기획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작업을 이제 스튜디오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스튜디오 시스템으로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아주 전형적인 현상이 굉장히 웹툰이 고퀄리티의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화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고, 거의 작품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그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콘텐츠 산업,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는 초기 투자 비용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웹툰 스튜디오가 되면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 건 사실인데, 애초에 드라마나 영화에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이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은 비용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적은 비용을 통해서 이들이 웹툰 스튜디오에서는 이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게임화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전략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되게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해나가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 웹툰과 웹소설 시장이 지금과 같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엄청난 속도이면서도 사람들이 이게 한순간에 없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적어도 10년, 20년간의 웹툰과 웹소설의 시장이 이제 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러한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과 구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사례로서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웹툰으로 이미 성공한 그런 작품이죠. 초기 투자가 덜해서, 부담이 덜해서 이 작화의 질을 높여서 안정적인 투자를 좀 했고, 이게 이제 네이버 웹툰으로 연재되는, 이런 그 스튜디오, 웹툰 스튜디오의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판타지 장르의 국내 웹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재가 되고 단행본으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공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웹툰 스튜디오에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까요? 사실 웹툰 산업은 초기에는 그렇게 유료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었어요. 자, 어떠한 컨텐츠 시장이 무료 시장만으로 존재할 때는 그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영역이 성장을 하다가 무너지기도 해요.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분야가 산업으로까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것이고, 그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거래가 되는 것은 컨텐츠의 거래, 즉 웹툰의 시장이 산업이 형성됐다는 것은 웹툰이 거래되는 시장, 웹툰 콘텐츠가 사용자에게 구매되고 그것을 공급하는 쪽에서 그것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화 되다 보면 여기서 전문적인 기업들이 점점 성장을 해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는데 이런 무료로 돼 있던 웹툰 산업이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레진 코믹스를 시작으로 해서 유료화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기다리면 무료,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유료화 방식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무료를 좋아하던 사용자들한테는 일시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여기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성장을 하고 시장이 형성되고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또다시 전문적이고 재미있는 컨텐츠가 또다시 나오고, 이런 방식이 서로 선순환되는 구조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게 산업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수직적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이제 스튜디오와 작가 집단, 작가 회사들도 있겠죠. 작가 회사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갖다가 교정을 보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채색하거나 콘티를 만든다거나 이런 수직적인 구조가 다 통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평적인 통합은 이러한 스튜디오들 간에 통합을 한다거나, 또는 스튜디오와 플랫폼이 통합을 해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함께 운영하는 것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평적으로도 통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산업군이 성장을 할 때는 이런 수평적 통합과 수직적 통합은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전에도 드라마 산업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영화 산업에서도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웹툰과 웹소설의 이런 인수합병과 수직적 통합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작업 방식은 주로 이제 제가 조사한 거로는 웹 PD가 존재를 해요. 그다음에 이들이 웹 PD가 주로 기획을 담당하고, 웹 창작 과정에서는 채색을 하는 사람, 각색을 하는 사람, 콘티를 하는 사람, 작화를 하는 사람, 편집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분업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작가가 주도하지만 이제는 거의 웹툰 스튜디오에서 주도하는 방식이 됐고, 이를 통해서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우리나라 국내를 넘어서서 일본, 미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해서 성공 사례를 계속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선순환 구조는 영상으로까지 이제 많이 이어지는 것이 가장 결과로 가장 목표치가 되겠죠. 왜냐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중요한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고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죠. 드라마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시장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로 대표적으로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한류 붐까지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플라우스, 궁, 꽃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까지로 넘어서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된 경우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러한 웹툰과 웹소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애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한류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한류로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국제적으로 협업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웹소설을 베트남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베트남의 정서는 다르죠. 우리나라 정서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의 정서에 맞게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정서에 맞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현지의 협업 역량, 현지의 역량과 역량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의 되게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바로 웹툰과 웹소설과 드라마, 영화가 같이 선순환되는 구조, 이런 구조로 볼 수 있겠죠. 전형적인 사례는 이제 김비서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이 있겠고, 경이로운 소문,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김비서는 왜 그럴까는 원래 웹소설로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5천만 뷰가 정말 엄청나죠. 5천만 뷰는 물론 온 국민이 봤다고 그러지만 온 국민 수로 따지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지. 근데 저는 처음에 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거 웹툰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웹툰으로 만들면서 조회수가 2억 뷰로 늘어나고, 드라마는 이제 드라마를 또 만들었어요. 8.7%. 드라마가 8.7%면 꽤 성공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드라마는 그럼 시청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성공할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조태문이야 20-30%가 오르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20-30%까지 오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8.7%면 굉장히 흥행해서 성공했다라고 보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5% 미만이면은 이건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지만 8.7% 정도면 꽤 성공한 경우죠. 그런데 여기서도 비슷한 현상, 왜냐면 팬덤 현상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만들어진 팬덤이 웹툰으로 강화되고, 그 다음에 드라마로 되면서 이 팬덤이 서로 강화되면서 맨 처음에 드라마 먼저 본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웹소설을 다시 보고 웹툰을 다시 보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웹소설도 다시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웹툰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들은 애초에 드라마 방영되는 기간 동안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팬덤을 점점 더 성장시키고 팬덤을 이렇게 이동시키기도 하고 활동시키게 하면서 이들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이로운 소문은 이제 제가 봤는데 참 재밌죠. 저도 이런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먼저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웹툰도 보고 이런 계획으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게 경이로운 소문은 좀 약간 좀 유치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유치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가 이제 이 대목이 중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드라마는 유치하기도 하죠. 드라마가 유치하기도 하지만 유치하는 게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는 이게 경계가 없더라고요. 엄청 유치한데도 재밌고, 그래서 이건 웹툰은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상화가 웹툰과 웹소설의 영상화 부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마 OTT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OTT를 많이 이제 보게 되고, OTT도 새롭게 엄청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플랫폼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T, 근데 OTT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OTT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하는 방송 프로그램, 영화, 교육, 각종 미디어를 제공하는 미디어 서비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정의예요. 여기서 OTT라고 하는 자체가 오버 더 탑, 그래서 기존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탑박스를 넘어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그 TV 셋탑박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OTT 서비스는 이제 인터넷, 주로 웹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셋탑박스 같은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어디서 된다. 웹브라우저는 어디서 있을 수가 있죠? 웹브라우저는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 TV에서, 그 다음에 태블릿 PC,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에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는 뭐 굉장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미 뭐 오징어 이런 것부터 많이 투자했지만 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단일 지역에 2021년에는 단일 지역에 5,500억 원의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돈이죠. 저는 감히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금액이 상상이 좀 안 가는데 2021년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강풀의 원작인 웹툰 무빙을 이제 그 투자를 하겠어요. 5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이 플랫폼에서 투자자 확보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OTT 플랫폼들은 결국은 애초에 형성되어 있는 애초에 형성되어 있는 팬덤 사용자들, 팬덤 커뮤니티, 이런 사람들의 기반으로 영상화 시키는데, 이러한 성공 케이스는 대개의 경우, 한국에서 성공한 경우는 왜 글로벌에서 먹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성공한 어떤 콘텐츠들이 외국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OTT 플랫폼에서 한국의 작품에 투자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OTT 몰아보기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OTT 몰아보기 방식은 사실 시청의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서사극적 시청, 에픽 뷰잉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되게 전문적인 그 문화 용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일상적인 것보다는 일상에서 벗어난 비일상적인 서사극적 스토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 이런 거죠. 우리는 사실은 되게 너무 현실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현실적인 것이 싫은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전혀 없는 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되게 많은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에픽 뷰잉 방식 또는 에픽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에픽은 이제 뭐 약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장쾌한 스타일로 이루어진 장편 서사 문학에서 비롯된 개념인데, 장시간의 볼거리와 현실감 있는 액션, 이국적인 풍경을 포함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도 일단 되게 이국적이고 굉장히 현실감이 비현실적이면서도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사실 오징어 게임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이제 그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죠. 최근에는 뭐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 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서사극적 시청에 되게 중요한 사례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웹소설과 웹툰의 그러한 컨텐츠화, 트랜스미디어 스토링 전략이 활성화되고 이러는 거에 또 다른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이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그 컴퓨터 그래픽과 특수효과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에 속해요. 왜 잘할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60년대, 70년대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그 헐리우드의 애니메이션을 이제 하청받아서 작업을 해오던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영상이나 드라마에 쓰이는 굉장한 특수효과들을 우리나라에서 하청받아서 계속 만들어 왔어요. 이런 산업이 워낙 있었거든요. 이런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화할 수 있는 것, 웹툰과 웹소설이 인기를 끌고 이것이 영상화하는 것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CG와 VFX의 그러한 기술이 바로 여기에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또 새로운 수준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그 사례가 유미의 세포들. 이것은 이제 웹툰으로 만들어진 원작인데 이것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죠.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또 인기를 끌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3D 미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특수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웹툰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갖는 특성도 존재하죠. 웹툰에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그것이 구현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드라마하고 특수 효과 하기도 되게 편했겠죠. 또 다른 경우가 스위트홈인 것 같아요. 저는 스위트홈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나 싶었지요. 진짜 뭐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러면서도 아주 끔찍한데도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런 건데, 그것이 특수효과의 굉장히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특수효과가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드디어 때를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웹툰과 웹소설이 CG와 특수효과를 만남으로써 뭐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팬덤이 점점 더 활성화되는, 어떤 경우는 뭐 웹소설에서 형성된 것이 웹툰을 통해서 더 강화되기도 하죠. 왜냐면 웹툰과 웹소설의 그런 그 사용자들은 상당 부분 일치하지만 다른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는 또 다른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팬덤들이 같이 동일한 팬덤을 형성하기, 동일하지도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이 팬덤 사용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콘텐츠가 성공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연계 패러다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얘기예요. 웹소설, 웹툰, 영상 콘텐츠가 서로 이어져서 서로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연계 패러다임이라고 하고, 이 연계 패러다임에서 콘텐츠가 미디어 플랫폼을 넘나들어요. 서로 다른 영역의 미디어 플랫폼을 서로 넘나들면서 스토리와 캐릭터를 구축해서 만들어내는 서사 구조, 이런 서사 구조를 갖는데, 이런 서사 구조를 우리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결국은 다수의 미디어, 여기서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컴퓨터, 스마트 TV, 이것을 또 넘어서서 웹에 있는 어떤 웹툰 플랫폼, 웹소설 플랫폼, 여러가지 이런 플랫폼, 이러한 미디어들을 서로 간에 넘나들면서 이 컨텐츠를 구사하는 이러한 전략들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만약 이제 저희 수업을 같이 공부하시는 학생분들도 영상에만 관심이 있어, 또는 뭐 나는 뭐 오디오에만 관심이 있어, 또는 웹소설에만 관심이 있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웹소설을 하더라도 이런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영상만 하더라도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앞으로 많은 어떤 콘텐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변할 것 같아요. 마블과 그 다음에 와이랩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블은 어떤 경우인가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계 전략을 하는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블은 코믹 만화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 만화에는 히어로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히어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만화를 만들고 단편 작품들을 계속 만들죠. 심지어는 게임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을 갖고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돼요. 이런 작품들이 서로, 캐릭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막 연계가 되죠. 이런 것을 어려운 용어로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관 또는 미디어 프랜차이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디어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미디어 프랜차이즈에서는 뭐냐면 플롯, 그래서 이 컨텐츠에 플롯이 있고, 여기 설정도 있고, 캐스팅이 있고,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것을 서로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만화 작품 또는 개별 캐릭터에서 나오던 어떤 세계관이 확장이 되겠죠. 확장이 됨으로써 다양한 이 각각의 세계관을 좋아하던 사용자들이 이 컨텐츠를 같이 공유하는 방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뭘 좋아하냐면 엑스맨을 엄청 좋아해요. 엑스맨에 나오는 돌연변이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미 엑스맨에서 수많은 돌연변이들이 나와서 다양한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엑스맨이 뭐 다른 영역으로까지 막 확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닥터 스트레인저도 나오고, 뭐 여기서 뭐 판타스틱 4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영화에서 서로 이게 막 연관이 돼버리면서 또 새로운 스토리, 전에 없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와이랩 슈퍼스트링이라는데, 여기서도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수의 캐릭터들이 막 있어요.
다수의 작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도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막 만들어내고 막 이러고 있고요. 강풀 작가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애초부터 이러한 작품들이 서로 연계되게끔 애초에 구상을 하는 방식으로 또 해나가고 있어요. 이런 방식들, 이걸 유니버스, 새로운 세계관,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관에서 개별적인 세계관이 또 결합이 돼서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전개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는 얘기라고 천천히 우리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노빌 코믹스 그러면 웹소설과 웹툰이 가진 장점들을 서로 연계하는 전략이다. 그리고 오디오북까지도 여기에 합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디오 콘텐츠 낭독, 전문 성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낭독하는 콘텐츠도 여기에 웹소설과 웹툰과 또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웹툰이 또 이 스튜디오화 된다는 것은 과거와는 달리 이 IP 산업이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내고 있고 트랜스미디어 전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개별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넘어섰고요. 또는 단일 장르에 대한 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도 넘어섰다 보니까 웹툰 스튜디오를 통해서 웹툰을 아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회사들이 만들어서 이런 것을 웹툰 산업의 스토리 IP를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웹툰 스튜디오에서는 엄청나게 분업화되고 전문화돼서 이것을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하면서 이것을 선순환되는 구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OTT 서비스가 아닌가 싶고요. OTT 서비스에서는 서사극적 시청이라는 새로운 시청 방식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CG, 컴퓨터 그래픽도 잘하고 특수효과도 잘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웹툰, 웹소설,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화되는 이러한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전략이 앞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한 내용 어떠셨어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컨텐츠의 이 웹툰과 웹소설 컨텐츠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정착이 돼서 현재 어디까지 가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갈지도 정말 앞으로 어디로 갈지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어떤 미래가 열려져 있는 시장이라서 제가 특별히 좀 이렇게 흥분하고 재미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정리해봤다, 같이 공부해봤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